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전쟁으로 보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폴레옹 전쟁 영웅인가 아니면 독재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바스티유 감옥의 감옥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불과 연기로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부르본 군주 체제의 잔혹한 폭압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이 감옥의 실체는 고작 7명의 귀족 제수를 예법에 따라 감금해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분노한 대중이 총칼을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은 프랑스를, 나아가 전 세계를 뒤바꿔 놓게 되죠. 사실 바스티 감옥은 감옥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성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막루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체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막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특히 이 카페 왕조의 경우에 프랑스의 카페 말루아 왕조 뭐 할 거 없이 사실상 이 국왕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은, 그리고 국왕 직영지는 일드 프랑스 그리고 파리 지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선 혼자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결국 바스티유 성체를 통해서 동쪽의 적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절대왕정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사실상 성체로서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고 이제 감옥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감옥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절대왕정 시기의 감옥은 일단 신분별로 감옥이 달라요. 여기 보면 제가 예법에 따라 감금해 두었다 그러는데, 이게 나오는 음식도 다르고 침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죄수라고 그래서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니고 신분별로 다른 취급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바스티유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수용소란 말은 좀 적절치 않죠.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랑스의 당시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본래 유럽 최강자 후보에서 거의 항상 1순위였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영토가 넓었고, 인구는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아서 역시 러시아만이 상대가 될 정도였죠. 또 19세기에 접어들기까지도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독일, 이탈리아와 대조적으로 일찍부터 중앙집권화를 추진했고요. 따라서 1494년에 이탈리아를 침공했던 샤를 8세부터 쉴 새 없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루이 14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프랑스 왕들은 샤를 마뉴의 계승자로서 유럽 대륙의 패권 국가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이 1494년 이 이탈리아를 침공했다고 했죠. 이 샤를 8세가요. 사실상 이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침공은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였죠. 미켈란젤로가 죄송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 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1494년과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키아벨리라는 군주론을 쓴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여우의 지혜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어, 그 여하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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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라고 한다면 국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활해야지 된다는 말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키아벨리가 그 책을 썼던 것은 바로 이러한 외부의 적 프랑스의 침략을 당했던 것이죠. 왜 침략을 당했을까? 이탈리아가 바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아니요. 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하튼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인 샤를 8세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침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일을 이루어야지 된다고 마키아벨리는 생각했던 거예요. 자, 군주가 통일만 이룰 수 있다면, 이탈리아를 통일시킬 수만 있다면 교활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실상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긴 한데 사실 골자를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사실상 군주가 교활하고 심지어는 사기를 쳐도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통일만 될 수 있다면, 통일을 시킬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만약 통일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예, 뭐 전쟁사이고 그래서 이런 예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한 이 나라는 대서양과 지중해의 면에 있었기에 멀리 바다로 나가 해외 식민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도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두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프랑스가 유럽과
그 밖에 세계에서 모두 심각한 일격을 당하고 만 이 7년 전쟁을 계기로 그런 두 방향의 야망이 한풀 꺾이기는 했어도 프랑스의 저력과 팽창 가능성은 이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주변 국가들의 꾸준한 경기의 대상이었죠. 그리하여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합법적으로 즉위한 국왕이 혁명 정부에 의해 목이 잘리는 사태가 빚어지자 유럽 열강은 손을 잡고 프랑스를 공격할 명분과 이해관계를 모두 갖게 된 셈입니다. 국왕 살해범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혁명을 싹부터 짓밟으며 프랑스의 야심 또한 억누르고자 1793년부터 1815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된 것이죠. 나폴레옹 전쟁은 그러한 혁명 프랑스 대 구체제 유럽 사이의 전쟁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의 항쟁이라는 관점에서는 1337년에서 1454년에 3년에 백년전쟁을 잇는 수백 년 동안 거듭된 싸움의 최종 국면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했던 관점이었죠. 그는 혁명 프랑스와 대프랑스 동맹군 간의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프랑스 최고 통치자의 지위까지 이르렀고, 자신이 비록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전통에만 의지하는 구체제 유럽의 왕조 군주들과는 달리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영국을 배제한 유럽 대륙을 혁명 정신 아래 하나로 통합하여 오늘날의 유럽 연합 비슷한 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그 어느 전장에서도 궁극적인 적은 영국,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영국의 과두제 지배자들의 음모 때문에 더 살 수 있는데도 죽는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참고로요, 이 혁명 프랑스와 대프랑스 동맹군과의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때가 20대예요. 20대에 장군 소리 듣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그 저쪽 북쪽에 있는 그 배 뚝 나온 그 친구하고 이 나폴레옹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잘못 나왔네요. 20대 때 장군이 되고 사실상 이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해서 아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제가 말이 막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나폴레옹은요, 1769년에 코르시카 섬의 아작시오에서 지방귀족 샤를 보나파르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코르시카는 본래 이탈리아의 일부였죠.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제노바가 프랑스에 팔아치움으로써 비로소 프랑스 땅이 된 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나폴레옹도 소년 시절에는 그 이상에 공감하며 대표적인 독립투사였던 파올리를 존경했다고 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게릴라가 되는 대신 프랑스의 사관 생도로 입교하게 되죠. 프랑스 생도들에게 차별도 많이 받았으나 이런 배포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장차 너희 프랑스인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월등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특히 수학과 역사만은 뛰어났다고 해요. 1785년 16살의 나이에 그는 수학 쪽에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포병 장교로 임관하게 되죠. 대혁명이 일어나기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는 1793년 9월에 대프랑스 동맹군과 툴롱에서 첫 전투를 치렀는데 그는 포병 대위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군의 포대가 포격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음을 한눈에 알아보고 고치도록 하여 적군을 제압하는데 성공했고, 그 다음 여세를 몰아서 총사령관을 제치고 전투를 주도하여 승리함으로써 이력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의 리더십 그리고 혁명기에 경직되지 않은 군 위계 질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혁명기에 경직되지 않은 군 위계 질서란 말이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간단히 말을 하면 당시의 장군들은 다 망명을 갔죠. 장군들은 대부분 어떤 신분 사람들이죠? 결국은 귀족 집안 자제들이에요. 그리고 귀족이고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면 세력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대부분 망명을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특히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로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교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게 돼요. 뭐 전투를 하려고 해도 지휘관이 있어야지 전투를 하죠. 지휘관들이 죄다다 그 적국으로 망명을 가는 판국에 이게 사실상 지휘관이 없는 부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서 사실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1793년에 대위였잖아요. 1800년대가 되면 벌써 장성이 돼요. 아이고, 이야, 정말 대단하죠? 빠르죠? 진급이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휘관들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혁명기에 경직되지 않은 군 위계 질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아름답게 풀어서 쓸 뿐이죠. 이로써 시작된 국민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의 신화는 1796년에서 1797년에 이르는 이탈리아 원정, 1798년에서 99년에 이르는 이집트 원정을 통해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 나폴레옹의 인기는 혁명 이후 최악이었던 총재 정부의 평판과 맞물리며 이 코르시카 출신의 꼬마 하사관에게 권력의 무기의 중심이 쏠리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이를 경계했으며 사실상 이집트 원정은 그를 파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속셈도 작용한 것이었지만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와 라인강 전선에서 프랑스군이 밀리고 있으며 총재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비밀리에 귀국하여 1799년 비르메르 18일 11월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 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브리메르라는 것은 달이에요. 뭐 1월, 2월, 3월 달 하는 그 달이죠. 이걸 보통 혁명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혁명력이라는 것은 불란서 사회가 가톨릭 사회잖아요. 천주교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력 역시 그레고리력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이 과격화되고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제 혁명이 과격화되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가톨릭과의 절연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혁명 정부가.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혁명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 혁명력은 사실상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농가 원령가에 나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1월에는 무슨 뭐를 추수하는 날, 1월달에 추수할 일은 없고요. 농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세속화시키려는 달력이 기독교적 달력을 없애고 소위 말하는 공화국의 달력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이 된 나폴레옹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1통령에 취임한 나폴레옹은 1800년 5월에 다시 한번 이탈리아를 제압하려 알프스 산맥의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게 됩니다. 험준한 지형과 보급 문제, 바드 요새를 비롯한 철통 같은 요새를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군의 저항에 직면한 그는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외쳤습니다. 나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와전된 것이죠. 불가능에 도전하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리고 퍼붓는 빛 속에서 몸소 대포를 설치하고 포격하는 등의 분전 끝에 알프스를 넘어 밀라노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에 마렌고 전투에서는 하마터면 패배할 뻔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탈리아 북부를 탄압하려던 오스트리아의 의지를 꺾고 파리로 귀환하게 되죠. 이듬해의 날 오스트리아를 거듭 쳐부순 다음 르네빌 조약을 맺어 이탈리아 북부는 물론 라인강 연안과 벨기에 룩셈부르크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는 점령한 이탈리아를 하나로 묶어 이탈리아 공화국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을 겸임하죠. 물론 황제가 된 다음에는 이제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어서 본인이 또 왕이 되기도 하죠. 왕조 시대 이래 이처럼 국세를 떨친 적이 없던 프랑스에서는 더욱 국민적 인기가 높아진 나폴레옹이었지만, 그만큼 그를 의심하고 반대하는 무리도 많아져서 암살 시도가 잇따라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나폴레옹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후계자 없이 갑자기 죽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었죠. 그리하여 1802년엔 영국 등과 아미행 조약을 맺어 일시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종신 통령이 된 다음 1804년 5월에 황제임을 선언하고 12월 2일엔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세습 군주가 됨으로써 후계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제2의 샤를 마뉴가 되어 유럽의 지배자가 된다는 개인적 망상을 충족하려는 데서 나온 결정이었죠. 이제 코르시카의 촌뜨기 군인에 지나지 않았던 자가 겨우 10년 만에 프랑스의 새 왕조 건설자가 되고, 헤겔이 말을 탄 세계 정신이라 부른 사람은 그 말 위에서 천하를 얻게 됩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의 구체제 군주들은 자국 국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황제를 용인할 수 없었죠. 대혁명이 아래 것들이 왕의 목을 자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이 코르스카이는 그런 아래 것들 중 하나가 자신들과 같은 지위에 설 수도 있음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들은 다시금 말고삐를 잡고 프랑스를 무찌르려는 동맹군의 전열을 정비하게 되죠. 아미행 조약에 따른 영국과의 평화는 처음부터 불안 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프랑스는 혁명 이후 획득한 모든 영토의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따라서 그중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은 영국군이 지체 없이 물러나야 했는데, 몰타에서만은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죠. 프랑스는 이 명백한 조약 위반을 계속 항의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미행 조약 직후 투르크와 맺은 평화협정이 인도 및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영국은 판단했고요. 또한 러시아, 덴마크 등
북방 국가들이 영국에 맞서 동맹을 결성했고 그 이 영국에 맞선 동맹은 사실상 나폴레옹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의구심을 영국이 당연히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803년 5월 영국은 선전포고 없이 프랑스 선박을 납포하게 됩니다. 조약을 깨고 전쟁을 재개한 것이죠. 나폴레옹 전쟁의 시작 시점을 대체로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2년 동안은 이렇다 할 전개가 없었죠. 나폴레옹에게 이미 여러 번 당한 대륙 국가들이 사태를 관망하는 한편 영국은 독자적으로 프랑스를 침공할 육군이, 프랑스는 영국 해군에 맞설 해군이 사실상 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7년 전쟁에서의 참패에다 대혁명 시기에 많은 장교들의 망명, 처형, 병사들의 훈련 부족 등이 겹치며 도저히 영국을 넘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1804년에 황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05년에 이탈리아의 왕이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을 자극했습니다. 끝내 1805년 8월에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죠. 그래도 나폴레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2년 이상의 유예 기간 동안 루이지애나를 팔아 받은 미국의 루이지애나를 팔아 받은 돈을 포함한 거액의 군비를 퍼부으며 전력 증강 사업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존 풀턴이 제안했던 증기선이나 잠수함이나 어뢰 등의 개발에는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존 풀턴은 증기선을 만든 발명가죠. 그는 불로뉴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영국 침공 작전을 거기에서 총지휘했습니다. 해군도 이제는 영국과 맞서볼만 하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진짜 승부는 육군으로 걸 수밖에 없다고 본 그는 프랑스 함대가 영국 함대를 유인하여 붙들어두는 동안 10만의 육군을 영국에 상륙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죠. 빌레브가 이끄는 프랑스 함대는 1805년 봄 영국 함대를 찾아 대서양 일대를 헤매고 다녔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대프랑스 동맹 결성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영국 침공을 일단 포기하고 불로뉴를 떠나 동쪽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빌레브는 넬슨과 격돌하게 되죠.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 남쪽의 이 트라팔가 곧 앞에서 두 함대는 조우하게 됩니다. 넬슨의 함대는 27척, 프랑스 함대는 33척. 당시의 해전은 한포 사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군함의 급수에 큰 차이가 없는 이상 더 많은 배를 보유한 쪽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네스는 함대를 둘로 나누어 열을 지어 항진해오는 빌레브 함대의 측면 두 곳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죠. 프랑스군은 열심히 포를 쏘아댔으나 한 줄로 서서 바람을 한껏 받으며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영국 배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 함대는 곧 프랑스 함대를 세 토막으로 잘라버렸고, 이어서 재빠르게 기동하며 분단된 프랑스 함대를 두들겨 부수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한 프랑스군은 포술과 실전 경험에서의 열세에다 당황까지 겹치면서 파멸하게 됩니다. 영국 함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음에도 적선 22척을 격침 또는 납포했던 것이죠. 이 해전은 영국이 나폴레옹의 군하에 짓밟힐 위험을 뿌리 뽑았을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전쟁의 양상을 크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영국 상륙작전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나폴레옹은 역으로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말려 죽인다는 전략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스페인, 러시아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좌절했지만 육지에서는 나폴레옹의 영광이 바야흐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1805년 9월 오스트리아군이 이탈리아 바이에른 티롤의 세 방향에서 약 17만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영국 상륙을 위해 해안에 주둔시켰던 22만의 병력을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새 병력이 합치고 러시아군과도 합세하기 전에 격파할 계기였죠.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는 것이죠. 바이에른으로 침공해온 오스트리아군 7만 2천 명은 나폴레옹의 효과적인 기만 전술과 빠른 기동, 그리고 훨씬 앞서는 전투력에 밀려 울룸 전투에서 약 6만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무방비 상태가 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는 11월 11일에 나폴레옹의 발발굽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나 프란츠 황제가 이끄는 나머지 오스트리아군은 알렉산드르 1세의 러시아군과의 합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9만 명의 규모가 된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 앞에서 당장 움직일 병력이 7만에 불과했던 나폴레옹은 트라팔가의 패전과 파리의 소요, 그리고 프로이센마저 적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잘못하다가는 파멸할지도 모를 위기에서 나폴레옹은 기만 전술을 쓰게 됩니다. 일부러 자기 군대의 우측이 약화된 듯 보이고는 이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적을 아우스터리츠까지 끌어들인 것이죠. 12월 1일 아우스터리츠 평야에 도착한 연합군은 전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프란첸 고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저들은 내게 굴복할 게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적을 고지에서 끌어내리고 분열시키는 게 강권이라고 본 그는 자신의 우측 군대가 불안해 보이도록 만듭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계략에 걸렸던 러시아군이 고지에서 내려와 공격에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나 허약해 보이던 프랑스군의 우익은 완강히 저항했을 뿐 아니라 거꾸로 러시아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폴레옹은 술트 장군이 이끄는 주력군에게 프란첸 고지로 진격을 명하게 되죠. 아침 8시경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고지 위로 돌격해 했습니다. 허를 찔린 연합군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지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으로 나폴레옹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고지를 빼앗으며 적군을 둘로 분단시키고 다시 이들을 포위하여 섬멸한다는 이중 포위 작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 전에 바로 넬슨이 나폴레옹 함대를 상대로 트라팔가에서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전투는 오전 내내 치열하게 계속되었으나 오후 들어서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나버렸죠. 남쪽 길로 달아나던 병사들은 얼어붙은 호수를 뛰어서 건넜는데 이를 본 프랑스군의 대포가 불을 뿜자 얼음이 쩍쩍 갈라지며 병사들이 물고기 밥이 된 것이죠. 이 광경에 넋이 남은 병사들은 줄줄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 사상자 26,000, 프랑스군 사상자 8,500, 완전히 기가 죽은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는 강화를 요청하려 나폴레옹을 찾아왔으며 알렉산드르는 돌아가도 좋다는 나폴레옹의 말에 얼른 꽁무니를 빼게 되죠. 세 황제의 대결은 이렇게 끝났으며 평생 거둔 승리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승리에 만족한 나폴레옹은 병사들이여, 짐은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라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프레스부르크 강화조약이 체결되죠. 12월 10일에 체결된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이탈리아 북부를 완전히 포기할 뿐만 아니라 베네치아와 나폴리까지 포기했으며 독일 지역에서도 바이에른, 비르템베르크, 바덴을 독립시키고 나폴레옹의 영향권에 들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을 프란츠 이후까지 지속시키지 않는다는데도 합의하게 되죠. 1806년에 프란츠가 신성 로마 황제에서 퇴위함으로써 마침내 1000년 역사의 신성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뒤이은 조약에서 시칠리아가 프랑스의 영향권에 드는데 동의하게 되죠. 영국에서는 반 나폴레옹 주의자인
윌리엄 피트 수상이 사망하고, 이 윌리엄 피트 수상은 사실상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수상을 역입했던 사람이죠. 나폴레옹 숭배자로 알려진 폭스가 내각을 맡게 됩니다. 이로써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은 와해되게 됩니다. 그러나 최강의적 영국이 아직 바다 건너에 버티고 있었으며, 동쪽에서도 전통의 육군 강국 프로이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는 프로이센도 참여하여 영국 왕실의 발원지인 하노버를 차지하며 대신 느샤텔과 클레베를 나폴레옹에게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게 되죠. 1806년 7월에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그리고 바덴을 비롯한 친프랑스적인 남서부 독일의 16개 공국이 라인 동맹을 결성하고 나폴레옹을 동맹의 맹주로 추대하자 베를린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8월에 프로이센은 영국과 손을 잡고는 서쪽으로 군대를 출동시켰죠. 여기에 러시아와 스웨덴, 작센도 가담함으로써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16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선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군과 산발적인 전투 후에 10월 24일 예나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하게 됩니다. 프로이센군은 세 갈래로 병력을 운영한 반면 나폴레옹은 6갈래로 운영하면서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밤을 새워 미리 고지에 집결시켜둔 대포들이 프로이센군의 머리 위로 끊임없이 불을 뿜게 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각하던 프로이센군은 후방의 아우어슈타트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프랑스군에게 가로막히게 되죠. 여기에서 프로이센군 7만이 쓰러지고 1만이 포로로 잡혔으며 장군 1명 브라운 슈바이크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7년 전쟁에서 프리드리히 2세의 프로이센군에게 프랑스군이 겪었던 치욕은 깨끗이 청산된 셈이죠.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이 나폴레옹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의 무덤을 방문한 나폴레옹은 부하들에게 모자를 벗게,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는 여기 얼씬도 할 수 없었을 거라네 라고 말할 정도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담한 기동전술에 능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검소함으로 얻은 병사들의 신뢰를 또 다른 무기 삼아 더 많은 병력과 싸워 이기곤 했던 프리드리히를 나폴레옹은 누구보다 존경하며 본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국가 전략적 판단에서는 프리드리히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의 와해입니다. 프로이센이 손을 들자 작센이 당연히 프로이센보다 규모가 작은 작센이 대프랑스 동맹에서 이탈한 것은 당연하겠죠. 북독일의 여러 공국들도 프랑스 편에 붙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러시아였죠. 두 군대는 서로의 힘을 조심하며 틈을 엿보다가 해가 넘어갈 때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격돌하게 됩니다. 180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의 아일라우 전투는 악천후 속에서 양쪽 다 큰 사상자를 낸 무승부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이로써 잘하면 나폴레옹도 무찌를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얻은 러시아군은 아우스터리츠를 전후한 신중한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밀어붙이면 주저앉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6월 14일 나폴레옹은 프리틀란트에서 러시아를 격파하게 됩니다. 2만 5천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는 기가 꺾이고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과의 타협을 결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틀리트 조약인데요. 6월 25일 두 사람은 틀지트에서 만나 반영국 동맹을 맺고 유럽의 서쪽은 프랑스가, 동쪽은 러시아가 지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분할되어 있던 폴란드는 러시아에 떼어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르샤바 대공국으로 독립하면서 또 하나의 프랑스 위성국이 된 것이죠. 프로이센은 거액의 배상금과 상당한 영토를 상실하게 되죠. 한동안 중부 유럽의 강국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으로 나폴레옹 제국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나폴레옹의 승리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혁명 이후 형성된 국민의 군대가 가진 저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 최대였던 프랑스의 인구는 그만큼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전에는 26만이었던 것이 혁명으로 국민 개병제가 실시된 후로는 100만이 넘는 병력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이죠. 더구나 국민의 군대는 내 나라, 내 고향을 지킨다는 신념에 불타 있었습니다. 또한 문벌 귀족에게만 장교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능과 출세욕이 충만한 인재가 속속 이 장성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자신도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그를 보좌한 18명의 원수들 상당수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가령 장란 장군은 레겐스부르크 전투에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나는 일개 척탄병이었다가 원수까지 되었다. 지금도 나는 병사로서 싸우고 있다고 외침으로써 단숨에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일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에서 고배를 마신 프랑스가 이후 시도한 여러 군사개혁 성과를 나폴레옹이 계승한 점도 나폴레옹이 승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사단이라는 새로운 편제가 만들어졌죠.
종전의 군대가 동원된 지역별 또는 기병, 보병 등 각 병과 별로 부대를 이루고 있던 반면 이 사단은 기병, 보병, 포병, 지원병과 등이 하나로 묶여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국방개혁가였던 기베르가 1772년에 처음 제시하고 총재정부의 카르노가 1794년에 편성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으로 실전에 배치된 것은 1796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떠날 때 사단은 군대를 여러 갈래로 운영하면서도 독재적 작전이 가능하기에 군대의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분전하면 역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한 병과가 완전히 격파 차단됨으로써 전체 군대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죠. 나폴레옹은 전체 병력 규모가 커지면서 1804년 이후 여러 사단을 통합한 군단 편제를 또 신설하게 되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모본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참모부는 징병에서 군사훈련, 병력운용, 무기생산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전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존재하면서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충실한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1776년에 처음 특별참모부가 편성되고 17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 때 베르티에를 참모장으로 하는 일반 참모부를 설치한 후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은 1806년에 나폴레옹에게 참패를 당한 다음 군사개혁에 절치부심하게 되죠. 그 일환으로 창설한 일반 참모부가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저희 때는 보불 전쟁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참 부분도 아주 큰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의 보급 문제는 장거리 원정에 항상 따르는 골칫거리죠. 병사들이 각자 식량을 휴대하게 하면 행군 속도가 느려졌고 보급대를 따로 두면 적에게 보급로가 끊기거나 보급대가 뒤처져 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약탈에 의존할 경우 군기가 문란해지고 적지 주민들의 저항이 완강해지죠. 나폴레옹은 병참 임무를 각 군단 및 사단에게 분배하고 기본적으로 현지 조달에 의존하되 약탈이 아니라 일단 징발해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불한다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덕택에 그의 군대는 빠른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보급로 차단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현지 조달에 의존하되 약탈이 아니라 일단 징발해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지불한다. 뭐 말은 좋은데요. 대부분 증발해서 쓰고 나중에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어, 특히 이 독일, 서독일의 일부 지역의 경우 나폴레옹이 이제 해방자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군은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노략질을 하죠.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독일인들은 사실상 민족 감정이 아주 험악해졌겠죠. 우리 독일인들이 불란서인들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더니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프랑스는 계몽주의가 발달한 국가라면 이제 독일은 낭만주의, 사실상 낭만주의라는 말은 보다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맞죠. 민족의 전통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이 낭만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기술 쪽의 개혁도 힘을 보태게 됩니다. 나폴레옹은요, 1800년에 프랑스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을 모아 산업장려협회를 세우고 전쟁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죠. 거기서 나온 가장 성공적인 혁신이 쉽게 부패하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시키는 병조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통조림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병조림이 제법 많았었는데 요새는 없죠. 꽁치, 요새 뭐 캔 같은 것들로 대체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끔 꽁치가 병조림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봤던 것 같아요. 슈퍼 같은 데서. 뭐 여하튼 또한 대포 관련 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 보발이 1780년대에 개발한 더 가볍고 정확하며 기동력이 좋은 대포가 표준 장비로 채택되고 이 포병대도 한두 유형이 아니에요. 기마 포병대, 근위 포병대 등 여러 병과에 의해 일반 포탄 말고도 산탄, 유탄, 유산탄 등 여러 기능의 포탄을 쏘는 세계 최강의 포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LMS 상으로 시험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남대뿐만이 아니고 뭐 이 그 공지사항을 시험 공지사항을 보면 LMS 상에서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험을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교육부에서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뭐냐 라고 따지고 들어오죠. 어우, 이건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유티책으로 여러분들께 과제를 냈던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컨닝을 안 하시겠죠. 하지만
또 한 명이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 아무리 배기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뭐 싸잡아서 비난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16, 15주 제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겠습니다. 좀 저도 시험 문제를 내면서 좀 그냥 다다익선으로 한다. 그 정도만 잡혔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렸으면 하네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